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보내드린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앞둔 가운데 남아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삼총리 연내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송태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지수 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한동훈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 취임이 이제 내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내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겁니까? 내일 그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내일 온라인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 내일 온라인으로 선출하게 되면 바로 직위를 임명을 받게 돼서 선출됐으니까 바로 예.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바로 이제 구성되는 비대위원들이 어떤 분이 될 것인가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겠죠.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들 없이 이제 위원장만 비대위원장만 이제 먼저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취임을 네.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 네. 비대위원 인선은 언제 하는 겁니까? 비대위원 인선은 지난번에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가능한 연말에 비대위원회 구성을 마치겠다라는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내일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들어서게 되면 예. 어떤 분들로 인적 구성을 하게 될 것인지를 하루 이틀 더 고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내일 바로 비대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비대위원 발표하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더 고민하고. 그러긴 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얘기되는 것은 이른바 중수청이라고 하죠.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예. 이 세 부류, 우리 국민의힘이 비교적 취약한 지지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보겠다라는 전반적인 인식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원내에 있는 사람을 몇 명을 넣을지, 원내에 있는 사람을 전면에 다 포진시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얘기는 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 정책위 의장하고 원내대표는 당연직 비대위원이 되게 되거든요. 예. 이 두 분은 원내에 계신 분들이니까 주로는 아마 원내에서 혁신적인 개혁 활동을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우리 당의 외연을 높이는 쪽으로 비대위원이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그 모레쯤 28일쯤에는 이제 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쌍특검 김건희 여사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을 포함한 쌍특검 처리가 되고 그 다음 날쯤 이제 비대위원까지 다 인선이 이루어져서 이제 공식적인 활동은 한 29일쯤 모레쯤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정치권의 시계가 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가 제대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당 안팎에 여러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과거의 발언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같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비대위원 인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에 아마 첫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도층, 수도권, 그리고 청년.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되게 인사 같은 경우는 네. 되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되게 베일에 쌓이게 되죠. 예. 뭐 당사자들도 대개는 이제 부인하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실체를 미리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지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연령층이 중심이 되고 또 네. 여성이 조금 중요시되고 또 거기에 경륜이 있는 중진들이 뭐 보완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은 뭐 정치권의 교통정리적 성격을 가지는 이제 정치 개혁이나 이런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네.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경제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지난번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예정자 이분도 지금 미국 선거에서 경제적인 것에
화두가 돼가지고 캐치플레이즈가 됐던 클린턴 대통령 후보자의 이츠 이코노미 스투피드 이렇게 문제는 경제다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경제와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전문가가 여기에 포함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그 비대위가 성공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 당시의 경험으로는 그 중심에는 김종인 박사가 있었습니다. 예. 김종인 박사는 당시에 경제 민주화라는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선도자적인 약간 네. 좌파적인 그런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보수 세력의 상당한 그 이념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보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선을 승리하고 대선까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비대위가 네. 민생과 경제 관련된 아젠다나 화두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인요한 그 혁신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그 민생과 경제에 관한 아젠다나 화두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예. 이번에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네. 국민들한테 새로운 시각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겠나 저는 예.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몇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이분들 중에는 좀 난색을 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분들이 너무 겸손해서 그런 글쎄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랑은 같이 하기 힘들다. 여러 이런 가지 뜻일까요? 아마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집중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과거 혁신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검증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전체 비대위라든지 예. 혁신위에 영향을 준 적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지금 뭐 너무나 많은 기대 수준이 높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기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데는 뭐 의구심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겠죠. 내일부터는 이제 비대위원장이 출범한 거에 대한 많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용산의 아바타가 있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있냐. 제일 인선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여줘야 할 메시지, 국민들에게 내세워야 할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 난 결코 아바타가 아니다. 라는 모습의 인적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런 어떤 인선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앞서 뭐 언론에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 김예지 비례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좀 네.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워킹맘으로 좀 유명하긴 합니다만은 글쎄 이게 자신도 이제 본인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비대위원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본인 선거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정광재 대변인이 이제 앞서 이제 큰 키워드 비대위원들의 선발하는 큰 어떤 기준이 이제 중수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수도권 중도의 청년들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친윤, TK, 검사 출신은 뺀다 이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지금 당장 현업에서 막 이렇게 지역을 다지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라든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대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대변인도 그럼 못 들어가겠네요. 저는 그래서 지명이 뭐 돼도.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으로 지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네. 글쎄 뭐 지역 활동을 다 버리고 비대위로 선뜻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직 저는 뭐 제안을 받은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기왕 비대위를 이제 구성한다면 아까 뭐 경제 전문가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정치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분들을 많이 비대위로 데리고 와서 혁신위가 주장했었던 요구했었던 정치 혁신 방안들을 강력하게 의사 표명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원내에 계신 분들이 어떤 정치적 경륜을 비대위에 들어와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제 욕심 같아서는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가 네. 비대위원을 되신 분들이, 뭐 예. 그런 식으로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비대위에 들어와서 할 경우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축해가는 비대위가 훨씬 더 진정성 있고 유권자들에게 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총선에 생각이 있더라도 비대위원이 되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여기 있습니다. 두 분은 안 되는 거네요, 비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장관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불구하고 연휴를 반납하고 차기 당 운영을 위한 구상에 들어갔는데요. 비대위원 구상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 전 장관의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주목되는 점은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세대 교체를 하면서 789 비대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와 대비되는 점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주류가 586 세대잖아요.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상당히 좀 비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프레임을 짠 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죠. 하태경 의원이 주장을 했던 것이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789로 해라라고 하태경 의원이 요구는 했지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심을 하는 것이 네. 기계적으로 789를 맞추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숙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고리를 끊는 인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한동훈 전 장관이 70년대생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이제 꾸려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전에 얘기들이 이준석 전 많이 대표가 70년도보다 더 낮았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진들로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기계적으로 맞출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부담이 되겠다.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간에 비상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73년생인데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혁신이가 조금 더 789로 갈 수도 있겠다 했을 때는 민주당 왜 가만히 있지? 라는 지적은 받을 수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쇄신과 혁신의 기폭제가 될 수는 있다. 어떤 뭐 전략 같은 거 갖고 계신 게 일단 뭐 당 있으신가요? 지도부가 고민은 할 거는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혁신의 시계가 좀 늦었다라는 당내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서 해야 될 숙제인 것이고요. 네. 예. 지금은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비대위를 구성하느냐라는 것인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일성들 중에 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 상황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 나침반이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뭔가 명확한 그 해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쯤 되면은 26일이고 27, 28이면 어느 정도 물비대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이견을 얘기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도 용산하고 물밑 작업을 끝내지 못한 좀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 없어서요. 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 얘기는 뭐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할 텐데 그 이지수 우리 비서관님, 그 지금 앞서 이제 국민의힘 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민주당에서는 네네. 폄하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할 것이다. 네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척지는 게 아니라 네네. 같이 호흡할 건 호흡하고 또 할 말은 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하면서 이번 비대위를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중도 수도권 청년 중심으로 꾸리면서 친윤이라든지 TK라든지 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배제할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관철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예.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내지는 약간의 경우에 따라서는 각을 지는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예.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국민의 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전에 뭐 지금 6.29 선언과 같은 것도 가능하다 이런 지금 설들도 지금 파다한데요. 네. 과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가 사실은 간극이 벌어진 게 6.29 선언 때였습니다. 서로 같이 12.12라고 하는 군사혁명을 같이 했던 동지였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림으로써 6.29 예. 선언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는 정말로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었을 때 네.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저는 뭐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정말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기대치가 있다는 거 본인도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옮길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주수 비서관 얘기한 네.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가 이번 비대위원 인선을 시작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한 뭔가 차별화 내지는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 현 정부와 또 현 윤석열 대통령과 친밀감 또는 친윤을 조금 일부 포함시키면서 호용적인 자세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대통령과 그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거리두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선거 때가 되면 소위 말해서 범여권의 상황실, 다시 말하면 컨트롤 타워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평시에는 대개 대통령실이나 이쪽에 거기에 힘이 실려서 그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만 선거 때가 되면은 대체로 당에서 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중심에는 바로 당 대표나 지금 말하는 비대위원장이 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자연스럽게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당에서 하고 그 역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관계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신뢰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미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역할 분담하면서도 원통으로서 효율적으로 국민들한테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다시 알겠습니다. 말하면 국민적 지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다 쏠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인,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한번 해봤던 김종인 전 네.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찰에서 이제 이른바 검사들 검찰 조직은 굉장히 상명하복의 뭐랄까 이 수직적인 네. 그 관계가 많잖아요. 이제 선배가 지시하거나 위에서 지시하면은 그걸 이제 무조건 받아들이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당에서는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일침을 놨는데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평적, 수직적? 저희 또 언론 생활 할 때도 언론사도 상당히 수직적 상하관계가 선후배간에 있다고 하잖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검찰 세계도 한동훈 법무장관 전 장관 시절과 윤석열 법무장관 뭐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지금의 검찰은 뭐 과거에 생각했던 상명하복 조직이라고 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요. 그 프레임을 씌운 후에 아무것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내놓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비대위는 안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주술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술에서 벗어날 비법들을 저는 우리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이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지금 혁신 경쟁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는 판단은 아마 우리 정당을 지지하는 분뿐만 아니라 중도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혁신 경쟁을 통해서 내년 선거에는 분명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70년대생이잖아요. 저희는 97세대로의 정치적 세대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앞당겨져야 우리 정치가 한 발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잠깐 발언 좀 해야 될 것 예. 같아서요. 혁신 경쟁에 앞선단 말은 조금 그거는 그 시청자들한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예, 예. 비대위를 잘 안 되라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자리를 잡아야 여협체를 통해서 국정이 안정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혁신이 뭐 혁신을 통해서 비대위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죠. 지금 비상 상황이다. 국민의힘 왜 비상 상황이죠? 결국에는 김기현 2기 체제가 결국에 혁신을 실패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기 등판한 겁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소모품으로 쓰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예, 등판이. 알겠습니다. 네.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네. 혁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점을 여기까지 분명해야 된다. 들어보고요. 그런 비대위가 성공할 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민주당이 저렇게 또 키워주고 있습니다. 아니 키우든 어쩌든 간에 저는 예. 김건희 또 도식이 뭐든 간에 있어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 네. 그 숙제가 가장 알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저희가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양쪽의 얘기가 다 맞아요. 예, 뭐 한동훈 저는 비대위에 그런-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보는 그 시각이 고리를 확연히 끊어보세요. 다르니까. 예. 네. 그 숙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알면요 정답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김기현 전 그 대표도 정답을 그건 찾아가고 알았어요. 있습니다. 예, 지금 알면서 저희가 못하는 게 한동훈 예. 비대위호가 이제 앞으로 당정 관계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또 시험대는 바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이재명 대표의 목전을 위협하는 범죄 혐의의 실체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것이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숱한 범죄 이슈를 덮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네,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는 28일에 지금 밀어붙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법안이다 라면서 거부권까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넘어야 할 파고가 한 서너 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받아들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거부권을 추천하기도 어렵고 지금 좀 약간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아까 드린 말씀이 우리가 민주당이 그걸 주술을 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비상 상황에 했었을 때의 그 많은 흐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너무나 아바타 같은 당 운영 이런 것들이 불만이 쌓였고 그거에 대한 돌파구로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등판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 김건희 특검 제가 볼 때는 지금 총선용으로 준비한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금 국회 일정이 쭉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요구했던 것이 벌써 상당한 기간이 됐습니다. 다만 국회 일정이 계속되면서 여당에서 그것을 지체했고 하필이면 지금 총선에 임박한 이 상황에서 지금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정말로 잘 보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총선 코앞으로까지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온 데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다. 그동안 아무런 협의도 없이 대응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특검이 필요한 사안인가에 대한 의문을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변인 얘기한 것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이 이 특검에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통장이 주가 조작에 활용됐었다는 점에서 지난 문재인 검찰 시절에도 한 2년 가까이 했다가 기소 청구는 못 내린 사안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나오는 특검이라는 건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하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여기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얘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모든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총선을 목전에 둔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특검이라고 보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독소 조항 관련해서도 최순실 특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최순실 특검과 이 김건희 특검의 사안의 중대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최순실 특검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시절에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전반에 관한 사안이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이 일부 통장이 활용됐었다는 것에 대한 건데 이걸 특검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저는 또 하나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장인의 좌익 논란이 일었을 때 그럼 내가 그 얼굴도 못 본 장인의 좌익 논란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느냐 이러니까 국민들이 크게 호응했던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사안이 그래서 지금 특검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8일 날 민주당은 특검 또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처리하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일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모레 이제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29일 날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 비대위원들 인선까지 해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다. 그러면
기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자,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던 이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정광재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애초부터 특검 자체 대상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당연히 내가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을 할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아,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거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해법이 가능은 할 수 있겠죠.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뭐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어떤 식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제2요구권이 다시 돼서 이 제2요구권을 국회에서 언제 다시 제의할 건지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일부 우리 당의 공천 탈락자들이 확정되는 순간에 제의를 요구하면 예. 3분의 1을 통과해갖고 이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있는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정치적 시험대에 오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그런 정치적 시험대를 한동훈 법무장관이 무난히 넘는 것이 우리 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이 법은 말도 안 되는 법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 해버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역제안으로 수용 가능할 만한 역제안을 오히려 던질 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특검 법안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2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의 과정에서 정치력을 좀 발휘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조금만 좀 예. 부연하고 싶은 게요. 예. 좀 듣고 얘기 말씀. 특검 제도라는 게 우리가 왜 갖추고 있나요? 우리나라에 사법기관이 있습니다. 검찰도 있고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통과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조사하지 않았느냐? 당시에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총선력이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시는데요. 특검 이야기가 나온 지는 지금 벌써 상당 기간이 됐고요. 아까도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시간 끌게 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것 사실관계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명쾌하게 하고 예. 예. 이간섭 실장도 이 법안이 워낙에 말이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법이다 이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 아마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서도 여러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용산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죠? 자, 이 정치 무대에 처음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경우 민주당이 흔히 씌웠다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한동훈 아바타 윤석열 또는 아바타. 용산 출장 윤석열 아바타 또는 용산 출장소 이런 식의 이 프레임이 혹시 더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런 뭐 우려를 지금 계속해서 야당에서 저게 확대 재생산을 해서 예. 소위 말해서 지금 사실 거부권은 사실 법률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 용어인데 네. 실질적으로 거부권이 행사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2요구권이라는 게 맞는 것 공식 같고요. 맞- 네, 예, 그게 용어는, 맞는 거. 왜냐하면 예, 의회 용어는. 확정적으로 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2요구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대면 자동으로 다 발효하기 때문에 그 용어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을 생각하지 않고 당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결론은 간단하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예. 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권력 행사하는 것인데 그 대상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실체적 규명을 규명하고 그리고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2009년에서 2012년도에 사인으로서 예. 경제 활동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게 하는 예. 특검이 하는 거 적당치 않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국민의힘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고 그 부분에서 붙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상정했던 상황이고 또 하나는 내년 총선 승리가 진짜 뭐 절체절명의 그런 어떤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예. 멸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내년도에 이 기간에
특검이 활동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투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특검과 관련된 활동이 선거를 방해하게 돼서 민의가 왜곡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그 총선 이후로 미루든지 아예 어떤 제2요구권을 행사해가지고 파기시키는 것이 예. 맞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바로, 만약에- 바로 그 대목인데 네. 예, 제가 발언권을 좀 아니, 잠시만 한 번 좀 더 묻고 네. 좀 가겠습니다. 바로 그 대목인데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제안하는 역제안 내용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네. 그 얘기가 하나 있어요. 총선 이후에 이게 너무 총선용인 정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총선용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거니 이거 총선 이후로 하면 우리가 이 김건희 특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역제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나오는 모양인데 이게 사실 확인되지 않은 보도라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일부 언론에서는 이 말을 듣고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런 이제 일부 언론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확인이 안 돼서 네. 제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총선 이후에 김건희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그 시각에 대해서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조차도 대통령 용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게 아닌가. 사실은 그거 뭐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뭐 예. 논쟁을 하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서부터 해서 김건희 악마화 프레임을 계속 걸어서 실질적으로 다 재미 좀 봤지 않습니까? 예. 그 연장선에서 계속 기승전 김건희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총선 때도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이걸 관철시키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사실 금도를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라 이 선거에서 이게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에서 승복하고 존중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뭐 아킬레스건이랄까 아니면 어떤 위크 포인트랄까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이런 자세는 네. 맞지 않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이 특검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정치 도의상.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네. 특검을 그러면 제안하면 수용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카드가 안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얘기예요. 사실 카드가 낸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적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제안을 그렇죠. 이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민주당이 안 한다 이런 뜻,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안 이런 한 얘기. 쪽으로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안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제안을 상대가 받을 것이 확실하면 협상을 총선은 해보겠지만 특검, 김건희 특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 대체로 그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여야 관계의 상황을 감안할 때 또 이재명 그 대표의 예. 어떤 그 당 운영과 관련된 분이랄지 친명계의 그 전국 운영과 관련된 판단일지를 감안해 볼 때 네. 이것을 협상의 여지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이 좀 오래 기다리셨을 예. 텐데 얘기가 나온 게 만약에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돼서 독소 조항을 제외하고 총선 이후로 미루자라고 만약에 역제안을 한다면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그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여기서 따질 민주당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 그것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본질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법은 엄벌해야 된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일성이었습니다. 네. 그건 대통령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주가 조작범에 속하는 범인이, 그러니까 범인으로 제기되는 의혹이 네. 김건희 여사라면 대통령 배우자가 의혹이 있다면 그건 더더욱 본인한테 더 말하자면 조금 더 가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통령 임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 그러니까 말씀들을 다 측면에서 잘못하고 크지 궁색하게 않다라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09년부터 입장이거든요, 12년까지가 지금 검찰이 기소해서 넘겼는데 재판 과정에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했을 때 5단계가 12년부터 2013년까지 네. 결혼 이후의 부분이 범죄 일람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논박이 있으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논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아니 없는 예를 건가요? 들면 독소조항 자체도 뭐 예를 들면은 그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를 제외한다. 네. 예. 이거는 최순실 특검에서도 했었고 예전에 드루킹 특검에서도 했었고 고 이해람 중사 특검에서 다 했던 거예요. 네. 예. 그동안 했던 거를 왜 특별하게 김건희 여사라고 그게 독소조항이 돼야 되죠? 두 번째, 사건에 대한 대국민 보고.
이것도 그 세 특검에서 다 했습니다. 네. 특히나 최순실 특검에서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예. 당시 특검하면서 그 두 가지 독소장을 가지고 수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특별 대우법이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시기를 얘기합니다. 예, 총선. 지난 3월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특검법에 대해서 처리합시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그다음에 50억 클럽, 대장동 이 부분은 50억 클럽 부분들은 청년들이 너무나 상실감이 크고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이 특검법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네. 검찰의 수사가 별개입니다. 예. 재판에서 권오수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네.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됐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만 기소도 안 되고 불기소도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안 한다? 네. 특검해야 되지 않겠어? 국민의힘 얘기했더니 김건희 여사 이름 속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아예 묻지마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예. 당시에 지난 3월에 그걸 받았으면 12월 안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선거를 앞두고 이게 뭐 불리하다, 이게 총선용이다. 본인들이 초래해놓고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만약에 겁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어떤 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중재안을 내놨을 때 민주당이 그거를 전혀 안 받아줄 경우에 거기에서 또 역풍이 불 수 아니 있다 이런 중재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있어요. 저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역풍은요. 이 네.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퍼센테이지가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을 가져와도 끝까지 밀어붙일 아니 거다라는 어떤 안이든 간에 입장이시군요. 독소 조항이라면 그거를 조정하겠지만 네. 독소 조항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게 뭐 선거에 활용된다? 그렇게 선거에 활용될 것 같으면 민주당 수사는 모든 건 다 정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위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의 시각을 생각해야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각과 상식을 나침반으로 하겠다. 그럼 국민들이 특검법을 원하면 해야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셨죠. 국민들은 무조건 늘 옳다 했는데 국민들이 옳다고 지금 70%가 하자고 하는데 네. 왜 안 하죠? 예. 김건희 여사라서 안 하나요? 예. 그런 지금 부분에 사실 대해서 확실하게 정광대 대변인님 사실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법 하자 그러면 네. 여론조사하는데 특검법 하자고 하면 우리가 과거 특검을 통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규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특검법을 하자는 용어 자체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실 지금 논란이 되기 전까지는 특검법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물렀었지 네. 이런 법이 지금 통과되면 앞으로 선거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네. 그 왜곡된 민의가 앞으로 4년의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는 뭐 어떤 정치적 해법 가능성을 뭐 닫아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예. 정치적 해법을 민주당과 사실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우리 당이 끌어올 수 있다면 네. 저는 그거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아까 차윤호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특검하려다 그냥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당연히 유권자들이 그에 대한 알맞은 판단을 하겠죠. 자, 여기서 논리적 자꾸 모순을 용산의 눈치나 이런 거 보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권의 여러 가지 정치적 협상을 충분히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네. 정쟁용 특검이고 총선을 위한 특검이라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제2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데 예. 그 이후 과정에서는 정치적 모색을 오케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전에 먼저 한 하시죠. 말씀 예. 하세요.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서요. 민주당에서 네.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독소조항이 없다. 예. 그리고 그 이를테면은 최순실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에서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른 특검은 여야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야 합의를 하지 않고 극단적인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예. 일방적으로 국회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독소조항이 되는 겁니다. 예, 이지수 그 차이를 비서관님께도 국회법은 합의가 되면 네. 다 문제가 없습니다. 짧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자, 기회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총선 전에 하면은 특검의 사안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총선용 이후엔 그 사안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거는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이밍을 가지고 오히려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고 그것 자체가 정적 플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법률 위반 사항이 있고 그것이 의심되고 검찰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특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왜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말로 어떻게 정치적 게임을 해보자라는 것밖에 국민의 눈에는 안 비칠 거고요. 여러 그 부분은 좀 논쟁이 지적하고 있을 수 싶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할 민주당이 수는 하도 없을 것 어거지를 같고요. 부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얘기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당내 비주류와의 관계는 과연 또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는 27일에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탈당을 하고 또 신당 창당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 나갈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네. 한 전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 아니다.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친소 관계나 주류 비주류를 막론하고 네.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도 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들어보고요. 예. 반영할 게 있다면 같이 뭐 이준석 전 대표와 힘을 합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리적 중도 개혁 보수 연합으로 지난 선거 대선 과정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런 구도를 짤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27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하겠다고 예. 예고를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되고 예. 비대위원 전체가 구성되는 건 뭐 28, 29일 정도가 될 거라고 만날 시간은 생각하니까 없어 보여요. 예, 그런 그 비대위원 전체가 구성되기 전에 예. 만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 지금 신당 추진 동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통합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쓴소리를 많이 하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끌어안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통이 크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적으로. 당이론적으로? 예, 당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당에 있는 비주류를 껴안는 것은 당연한 그런 그 근데 이치로 그분들은 용산에서 좀 싫어하지 않나요? 용산에 싫어한다 하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에 있는 분들을 충분히 포용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그 명분이나 어떤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 과연 당에 합류할 남아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는 밀당하고 있다,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이준석 누구랑요?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과 그 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는 어떤 사람이든 타겟팅해서 센 사람은 붙어거든요.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슈에 대해서 또 거기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슈 만기 친남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시선은 항상 국민의힘에 지금 와 있고 발끝도 국민의힘에 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 탈당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 만약에 그렇게 탈당한다면은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했고 또 뭐 이제 천하용인 중에 용에 해당되는 김용태 의원도 이제 네. 탈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그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인 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에 여론조사 뭐 일부인데 여론조사긴 합니다만은 부산 경남 영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적합도를 보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을 포함해서 중도층까지도 한동훈 비대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네. 그로 인해서 민주당과의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다. 네. 이 추세까지 부정하기는 좀 그럼 부정할 쉽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컨벤션 효과가 됐죠. 어쨌든 한동훈 전 장관이 되겠죠. 전 장관이 정치권에서 볼 때는 새 인물인 것만큼은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네. 다만 지금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대 수준이 많이 높아 있습니다. 이제는 비대위가 구성돼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느냐, 어떤 것들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해서 파도를 탈 것이고 아니고 국민들이 생각했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면은 제가 볼 예. 때는 그 네거티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를 말씀드렸을 때 저는
자꾸 이걸 변수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전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어떤 거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탈당은 무조건 이루어질 거다. 저는 탈당은 무조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예.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어떤 정책 협상을 한다거나 이랬었을 때 자기 정치적 생명 자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분도 이제 굉장히 정치에 계속 개입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멘트를 하시는데 본인의 정치적 길은 어떤 건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명자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서울에 보면 이제 빗대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지명자가 노태우의 길을 가려 한다. 영화 보신 분들 다 알고 뭐 역사적 사건 12.12 군사구태타를 보신 분들 다 알지만 전두환 씨의 그 어떤 후계자로서 노태우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6.29 선언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은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한 지명자가 그와 같은 길을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갈 것이다라는 조국 전 장관의 예언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별로 이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조국 장관이 그런 그 정치적 평론을 할 정도의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참 그거 아닌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범법자인데다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이 정치적 발언을 너무 세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프레임을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프레임을 자꾸 씌워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더 씌우려고 하는 그런 정략이 여기에 이제 개입되어 있다 생각되고요. 네. 다만 또 하나 좀 다를 것은 우리 보수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에서 단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단죄를 했고 하나회나 이런 거 다 해서 단죄를 해서 역사를 제대로 다시 복원했다는 민주적인 정권 정치 체제를 복원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하고의 그런 역할 분담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외피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어서 민주당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총리 출신인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연휴인 어제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지난 20일에는 이재명 대표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먼저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통합하고 안정되고 또 그리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은 우리가 어쨌든 통합과 안정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이런 게 어우러져야만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얘기인데요. 물밑대화를 하시라. 물밑대화를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한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절대로 선거는 하지 않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쉽게 가게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이제 두 분께 좀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또 정세균 전 총리도 어제 만났다고 하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뭐 삼총리 연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김부겸 전 총리의 행보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글쎄요,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라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정치 중에서는 아마도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큰 정치인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고 키워드입니다. 결국은 민주당 역시 이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안기 위해서 어떤 얼굴 내지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정치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김부겸 전 총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또 사실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민주당 역시 내홍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랬었을 때 지금 전 총리 세 분들과 만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지금 통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줘야 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좋게 보고 있고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실 거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삼총리 연대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까지 세 사람이 만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세균 전 총리도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만날 거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고립 작전으로 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하신 분들이 그 총리 있죠. 연대설이 더 무게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고립 작전이다. 네. 그게 되게 일차원적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당의 아주 큰 상임 고문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는데 삼총리 회동이 먼저 있었죠. 이낙연 전 대표 전에 세 분이 만나서 당에 대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있었어요. 첫 번째 일성이 같이 했던 거는 당이 통합해야 된다. 네.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해야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런 국정운영 방식을 막을 수 있다. 라는 거에 괴를 같이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의 어떤 그런 오해될 만한 발언들을 수위를 높여갔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만나자는 메시지를 던졌고 이낙연 전 대표가 살짝 거부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김부겸 총리를 만나고 하니 이게 고립작전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통합, 안정, 쇄신, 네. 그리고 물밑하고 만나라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의 골을 붙이려고 하는 접점 역할을 하는 그럼 것입니다. 이분들이 따로 나가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없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안정을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합니까? 결국에는 당의 분열을 막자라는 게 예.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의 지금 행보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하려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저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이시니까 저희가 친명계라고 봐도 돼요? 친명계 뭐- 아닌 분이 상근 부대변인 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김민석 의원의 이른바 사쿠라 표현에 동의하세요? 그거는 이제 친명이다 비명이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늘 얘기합니다. 친명 비명 없다. 그냥 현 지도부에 대해서 당이 안정화되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건 언론에서 친명 비명을 나누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사쿠라 발언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라는 발언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건 이제 왜 동의하지 않는 그러냐면 것이다. 그건 예. 여야를 막론하고 선배 정치인들 그리고 본인들보다 오래 정치를 당해서 있고 예. 당연신했던 분들에게 설사 본인의 반대 입장에 있고 본인의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예. 사쿠라 발언을 하거나 예. 그다음에 어떤 현 정부의 앞잡이 그런 발언들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예의에 어긋났다. 라는 알겠습니다. 차원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세균, 김부겸 두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당 안팎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른바 그게 원칙과 상식 그분들이나 이낙연 전 대표만의 얘기가 아니라 공천을 앞두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면이 다소 있더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통합 비대위로 한번 총선을 치르는 게 어떨까? 뭐 굳이 DJ의 길 얘기까지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뭐.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거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참 친절하게 DJ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내에 던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당 전체 167명의 의원들 중에 다수가 원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다수가 원하면 그런 거 조건이 아니에요. 원래 붙는군요. 정당 정치가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원칙과 상식 네 분이 얘기하고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네. 167명의 의원들 중에 몇 명이 동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잖아요. 다수가 원하지 결국에 않는다. 정치는 명분입니다. 네. 여야랑 막론하고 명분이 쌓이지 않으면 그게 실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다만 그 얘기에 대해서 주장을 막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받는다는 것이고 이 화두를 던져서 당내에서 절반 이상이 이게 꼭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이거 내년 총선에 큰일 나겠는데? 라고 하면은 그래 가겠지만 지금 명분이 하나도 없다. 알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그거는 조금 먹히지 않는 이야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통합 비대위로 총선을 치르라는 거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다 당내. 아니 그 현상이 예,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이지수 우리 비서관님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후보 대표이던 시절에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고 물러간 적이 있죠. 네, 뭐 비대위한테 넘기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때는 오셨던 그러면 게- 다수가 원해서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라고 하는 게 놓여 있는 상황과 이런 것이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신 분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러니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왜 그렇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글쎄요. 다수가 그때 원했냐는 근데 거예요. 지금 당내의 분위기는 제가 적어도 파악하기에는 이재명 대표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없이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 없이도 승리가 승리할 어렵다. 수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을 고지고대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당내 분위기 내지는 아까 여기 서영주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수의 의원들이 아직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회의적 내지는 총선을 어렵게 치를 거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하셨을 때의 상황과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쭉 이렇게 이끌어가는 상황이 오히려 더 반가운 건가요?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을 맡게 되는 게 민주당에서는 한나땡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 반기는 한동훈. 분위기였는데.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저는 생각하시는지요? 정말로 제가 민주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답변 드리자면 네. 이재명 당대표의 공천 직인을 갖고 나온 분들이 내년 선거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통합비대위로 가는 게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를 이기는 길이다. 대변인이 아니라 예. 그냥 그 정치에 관심이 많은 시민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네. 그 체제와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붙는다면 저희가 네. 사실 아까 우리가 혁신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펴셨습니다만 네. 저희는 그런 혁신을 통해서라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 가운데는 우리 당이 훨씬 더 우위에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의 입장입니다. 예. 좀 전에 드렸던 건 시민의 입장이었다면.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민주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측해 본다면 사실 한 12월 초까지는 국민의힘의 원심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준석 네. 전 대표를 둘러싼. 예.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과 뭐 신당 얘기를 했을 땐 초기에는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예. 그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보다는 커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뭐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어쩌면 반윤과 반이의 기치를 가지고 기반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두 가능성들이 사람이 조금 합칠 수도 있다라고 뭐 그런 보시는 가능성들이 건가요? 좀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확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거듭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또 두 사람이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통합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비대위라는 것은 네. 대표직 사퇴를 사퇴는 전제로 지도부를 바꾸는 거니까요. 아예 바꾸는 걸로 네. 그게 연말까지 된다면 이 탈당이나 신당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선 후퇴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처럼 사법 문제가 없어도 그랬어요.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양보가 있었으면. 뭐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입니다. 뭐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등장하시면 이재명 대표님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통합비대위 관련해서는 그럼 정 전 총리님한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할 겨를이 없어. 기자들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혹시 만나자는 어떤 접촉이 시도가 있었을까요? 네, 앞서 정광재 대변인의
말로는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강이 돼버렸다. 네. 라는 건데 당내에서도 반발이 크고 또 친낙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마저도 반대가 좀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렇게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생각은 무르익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신당 창당할 때 네. 이준석 전 대표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한 4, 5톤급은 될 텐데 이낙연 전 대표는 돛담배가 될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떠나실 것 같으면은 굳이 네. 당의 분열의 어떤 부담을 본인이 안고 떠나야 되냐라는 측면들은 그래서 NI계 의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굳이 지금 당의 명분이 안 쌓였는데 혼자 그러고 고집 피우시면서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한다면 당내에서 하고 네. 또 이 지도부에 대해서 당내에서 싸우면 되지 왜 떠나려고 하느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떠날 부분들을 준비는 하되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 왜냐하면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이제 김부겸, 정세균 총리를 통해서 만남을 이루어져서 아마 그걸 붙잡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제 정광재 대변인께서 저희 당을 걱정하면서 뭐 말하자면 통합비대로 가야 승리한다. 예. 그럼 분열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0일 남았는데 야당 대표 네. 강서구 선거 대승을 이뤘습니다. 국민의힘은 달라요. 강서구 선거 참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대를 비상 상황까지 온 보인 거다. 거지. 네. 지금 왜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죠? 이유가 없잖아요. 체포영장 기각됐잖아요. 네. 뭐가 있어요? 근데 자꾸 국민의 위기를 우리하고 동치하는데 그건 네.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지금 생각하고 당의 충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건 좋으나 예. 본인이 떠날 때는 돛 하나 올리는 돛담배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결단의 멈추셨으면 좋겠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게 연말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가 이게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26일이면 한 5, 6일 남았잖아요. 네. 이 5, 6일이요. 5, 6개월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 길다. 아직 시간 그럼요. 많이 정치라는 남아있다. 건 하루가 1개월 같은 거라서요. 예. 결단을 하면 그 네. 순간에 바뀌는 예.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내용과 관련돼 갖고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으로 가는 길 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고 서로가 위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러잖아도 지금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됐다는 평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당원 당규를 또 바꿔가지고 더 장악력을 더 키웠고 또 이번에 공천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순혈주의로 친명 위주의 어떤 정당을 만들어서 완벽한 이재명 정당을 만들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천권을 뭔가 공유를 하든지 예. 의사결정을 공유하든지 해서 뭔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명의 총리 관련된 부분은 입장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나 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당을 만들 입장이 못 됩니다. 예. 유일하게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당을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되는 분이 이낙연 총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2월달 되면 공천 심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40% 정도까지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현역이 움직인 거지 지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2월달 돼갖고 현실화되면 네. 그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몇 개 교섭단체가 가능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민주당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따라올지는 이제 공천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시기의 문제입니다. 네. 서로 상대방 당 논평하실 때는 굉장히 보편적인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논평을 잘하시는데 자당 이 평가 내릴 때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편협해야 되죠. 각자 자기 네, 또 하시고. 통합 비대위로 가는 게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예. 겁니다. 최근에 예. 정치 지도자,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제가 수치로 이게 준비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잘 못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국정 지지도가 30%대 초반입니다. 부정평가가 60%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혜성처럼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것. 그것은 뭐냐?
이재명 당대표의 확장성에 관한 문제를 네. 여전히 민주당이 인지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그 점을 이재명 지적하고 대표 얘기했으니까 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짧게 아까 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사당하는데 여야 막론하고 정치사에서는요 늘 대표가 사당한다고 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표 시절엔 사당화 논란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지금 사당화하면 국민의힘만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사당화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고초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예. 국민의힘 같지는 않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일단 뭐 싶어요. 상대당을 위하는 알겠습니다. 마음이 제가- 있다는 제가 것만은 저희가 이해를 하게 하도록 사당에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할까요? 아니요, 지금 시간이 많지 제가 않아서요. 말씀 좀 다음 설명을 이슈로 좀 드려요.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 아내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심경을 표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킨 독립선열들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난 호강이다. 거리에서 투쟁하면서도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남편은 괴로워했고 그래서 한동훈 그 물병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조차 기획 구속이다. 정치적인 기획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아내가 억울하다고 한 얘기를 직접 듣고 오셨는데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해 와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기획 수사를 당한 거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송태영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먼저 지금 주장하시는 분의 주장은 사실 그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구속한 게 아니고 판사가 판단해서 사법부가 결정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지금 이번에 그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심사한 판사가 유창훈 판사라고 다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판단해서 구속이 됐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안 자체가 제가 민주적 질서를 헌정 질서를 이렇게 파괴하는 아주 중대 범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인데 이 정당의 제1당 집권당의 대표 선거에서 전방위적으로 금품을 살포해가지고 민의를 왜곡해서 결과적으로는 대표의 그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대표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된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 얘기도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그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는 이런 범죄 행위, 중대 범죄 행위를 가지고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이것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결국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지수 변호사님 질문 드릴게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게 민주당에 과연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586 운동권으로 상징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안 그래도 당 바깥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이 586 분들에게 더 부담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 대목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저도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온 사람입니다만은 대한민국 검찰을 가만 보면 너무 일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재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내놓고 충분히 공판을 통해 가지고 유무죄를 따져야 되는데 검찰 조사 단계에서 너무나 많은 조사를 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결국은 변호인들과 공유도 되지 않고 이런 식의 지금 사법제도는 반드시 개혁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상대 패널에 나와 있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갖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송 전 대표에 대해서는 왜 파리에서 돌아오신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총선 임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 치는 거 이거는 정치적 게임 아닌가요?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그 김건희 사건은 민주당이 고발해갖고 만든 사건이고요. 이 송영길 관련된 사건은요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검찰의 이 그래서 수사 시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검찰은 스케줄대로 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